지금부터 내가 얘기한 네 가지는 세계 지도자 중 난 1위라고 봐. 첫째, 볼펜 세우기. 내가 볼 때 박근혜보다 더 잘 볼펜을 세우는 지도자는 없었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 노력해서 누군가 박근혜보다 더 볼펜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볼펜 세우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앞선 능력을 갖고 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본회의 중에 볼펜을 세워내는 그 어마어마한 뇌 처리 능력. 난 세계 1위네. 예, 세계 1위. 세계 지도자 1위가 바로 세계 지도자 중 1위. 볼펜 세우기. 첫 번째 항목에서 1위예요. 그것만 잘하냐? 아니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어? 그것만큼 볼펜 세우기만큼 아니야.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화내기. 와, 사과하면서 삿대질하는 신공. 나는 세계 어떤 지도자에게서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사과하는 방송을 나는 노무현이 사과하는 걸 봤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런 건 봤어도 대국민 사과인데 막 삿대질을 해. 부들부들 떨면서. 와, 화내기 신공. 이거 내가 볼 때 세계 지도자 1위예요. 누구도 부들부들 떨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사과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없었다. 전무후무한 난 대통령이라고 봐. 어마어마한 실력이라고 봐요. 그럼 이게 끝이냐? 박근혜 2가지밖에 못하냐? 4가지라니까.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뭔데? 쇼. 와, 이 쇼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쇼? 난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눈을 제일 오래 안 깜빡이는 그 능력, 그건 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 1등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려 52초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그 신공. 근데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세계 어떤 대통령이 눈물 흘리기 위해서 52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릴 수가 있어. 그런 쇼는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시도해보지도 못했고 성공한 적도 없는 쇼라고 나는 봐. 와, 눈물 흘리기 위해서 52초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여러분 해봐요. 진짜 나는 10초도 못하겠더라. 억지로 눈을 뜨고 난 52초 못 견뎌. 눈이 꼬여.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깜빡거려져.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이 눈을 안 깜빡거리고 52초를 버티는 그 독한 정신, 난 세계 1위라고 봐요. OECD 어떤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뭐냐? 남 탓. 사실 그전에 이제 부시가 1위였는데 와, 부시는 몇 건 안 되더라고. 그 이라크에 저 살상 무기가 없어서 자기보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부시. 그 유체이탈 화법. 근데 이 박근혜의 남 탓은 야, 불허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 부시가 이전에 세웠던 기록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갈아치웠다라고 봐. 이 메르스 사태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당당함,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당당함. 이야, 나는요 이 남탓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막강한 세계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라고 난 생각해요. 이번에 얻으신 호가 쇼달 박근혜 선생 아니야. 쇼의 달인 박근혜 선생. 좌우지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망치 부인 전혀는 한 번도 박근혜가 잘하는 걸 인정한 적이 없다. 무슨 얘기야? 나는 박근혜가 인정한 걸, 박근혜가 잘하는 거 4가지를 분명히 밝혔어. 볼펜 세우기. 그 다음에 막 부들부들 화내면서 사과하면서 화냈잖아. 이 화내기.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로 뭐였니 아까? 볼펜 세우기. 그리고 이제 이 눈 안 깜빡거리기 쇼. 이 안 깜빡거리는 거 이거 세계 압도적 1위야. 그 다음에 4번째가 남 탓하기. 이거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감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남 탓할 수 없어요. 왜? 다른 나라는 다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남 탓을 하고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남 탓을 하면 반드시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일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남 탓하는, 와, 압도적 지도력. 예, 그 4가지 볼펜 세우기, 그 다음에 화내기, 그
그 다음에 눈 안 깜빡거리는 쇼하기, 그 다음에 이 또 화내기. 예. 요 이 네 가지는 그 진짜 어마어마하다. 갑자기 볼펜, 쇼, 남 탓, 화내기. 예. 이 네 가지 분야는 요 싸가지 분야 아니 이 네 가지 분야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역대 그 세계의 리더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1위일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세계 1위라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그 단점이 있다면 1등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1등은 1등인데 좀 자랑스럽진 않아. 조금 자랑스럽진 않다는 게 좀 함정이야. 그게 좀 구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부인은 박근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너네 그 허위사실로 고소할 거야. 나는 분명 얘기했어. 박근혜가 잘한 네 가지. 볼펜 세우기, 쇼, 화내기, 남 탓하기. 압도적 1위야. 자, 그럼 이제 연평해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예. 자, 이제 이 연평해전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녹화 한번 끊었다 갈게요. 너무 식상한 질문. 망치 부인 정계 진출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지방의원 모두 뭐죠? 국민의 머슴. 예.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마디로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시킴질. 내가 정계 진출하면 국민이 막 나한테 시켜. 내가 그건 죽어도 못 봐.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뭘 시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정계 진출을 하면 국민이 시킨 대로 따라야 돼. 미쳤냐 내가? 내가 왜 내 인생 뭐 얼마나 살아?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길어야 80년인데 그걸 왜 남이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 나는 영원히 국민의 마님을 할 거야. 국민 마님이 내 그 장래 희망이야. 물론 내가 어쩌다가 국회에 갈 수도 있지. 다음날 신문 나와. 국회에서 누드 검색한 선배 손가락 꺾어 뭐 이런 거. 손가락 잘러. 내지는 분질러. 상임위 도중 쓸데없이 종북 헛소리하는 동료 의원 눈동자에 볼펜 찔러 뭐 이런 거. 본회의 도중 이게 딴짓하고 있는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이런 걸로 뉴스 나와봐. 온 세계에서 막 해외 토픽으로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의회가 뭐냐, 어쩌거나 의사당에서 벌어진 테러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국제적 스타가 되는 거. 월드 스타. 월드 테러 스타. 에이, 나는 우리 국가의, 우리 조국의 명예와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난 앞으로 영원히 방송만 할 거예요. 예. 나는 언제까지나 망치 부인은 조국의 평화와 조국의 명예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방송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망치 부인이 국회로 나갔으면 이런 사람이 국회 가야 돼.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나 같은 사람 국회 가면 국회가 쑥대밭이 돼. 나 같은 사람은 국회 가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국회를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 계속해서 국회를 겁을 줘야 이것들이 국민 눈치를 봐. 나는 언제나 시키는 국민의 위치에 있고 싶어. 절대 명령하는 국민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그런 그 정치인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옛날부터 그 리더십이 있어. 그니까 뭐라 그러나,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은 좀 못해. 말로 뭐 시키는 건 잘하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그 재능을 살려서 계속해서 국회에다 시킴질하면서 살아갈까 해. 나한테 괜히 머슴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 물론 예외가 있어. 만약에 내가 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내가 들어가서 책을 쓸 거야. 책을 한 권 딱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쫙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출마할 거야.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다음에 뭐 선거운동한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24시간 대구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할 거야. 선거 기간 내내. 와. 그 다음에 또 잡혀가면 경북도지사에 출마를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거지. 그니까 물론 당선이 목표는 아니야. 당선이 목표는 아니고 나는 일단 이제 방송하러 가는 거지. 그니까 날 잡아가기만 해봐. 예. 자, 여기까지 그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연평해전 논란으로 가봅시다. 네네네. 아, 방자가 왜 억울해야? 박근혜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 쇼, 남탓, 화내기, 볼펜 세우기, 압도적 1위. 뭐가 억울해 임마. 박근혜도 잘하는 게 있어 이 새끼야. 그 뭐 저기 보수냐 보수냐 진보냐 그 물어보지 마. 뜻도 모르면서 새누리당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 비판하면 진보. 그거 개소리야. 새누리당이 무슨 보수야 임마. 자 어머 여러분, 네, 방송 마음에 드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절대 가을어사비가 스티커를 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방송이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이씨, 하필 그때 욕할 때 들어와가지고. 아이씨. 당신이 어저께 나 많이 먹는다고 등어리 때린 거 나 이거 아직도 아파 여기. 이럴 땐 역공이 최고야. 일단 그 뭔가 약점이 잡혔을 때는 일단 질러야 돼.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알지? 당신이 어저께 나 많이 먹는다고 점심시간에 등어리 때린 거 나 여기 아파 아직도. 자, 과연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 본점 못 찾으실 때. 자, 됐어. 넘어갔어. 자, 요즘에 이제 연평해전이, 예. 뭐, 역캠 1등 BJ 망부. 너 내가 그거 조용히 하라 그랬지? 자, 강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계속 마음이 그냥 불안불안하고, 내가, 참, 여러분, 내가 이제 그, 파트너 BJ를 신청을 했어요. 예. 이 파트너 BJ가 되면, 뭐, 스티커를, 1000명방 스티커를 계속 준대. 물론 그거 말고 뭐 여러가지 뭐 금전적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은 시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 혜택은 못 받아. 어떤 금전적 혜택은 많이 없지만, 나한테는 이 스티커, 한 달 동안 1000명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스티커를 줄 수도 준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야. 다른 거는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이제 그게 시청자가 많아야지 그 금전적인 보상이 있더라고. 우리 방 시청자 정도는 별로 혜택이 없는데, 좌우지간 이 스티커를 1000명방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청을 했단 말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아직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았어. 지금 조심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심사를 하다가, 근데 왜 이게 역캠이냐 뭐 이러고 물어보면 어떡해. 이 아프리카 보이는 라디오 역캠 막, 이게 왜 역캠이지?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 혹시 요즘에 역캠 장사 안 되는 게 이 아줌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파트너 BJ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용해. 내가 파트너 BJ가 결정될 때까지 그 역캠 얘기는 입 다물고 있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민번호가 뒷번호가 2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여자 남자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여자 남자 기타. 그럼 내가 참 이렇게 부담 없이 기타로 가서 탁 1등 할 텐데. 아유 자꾸 역캠에 나와가지고 그냥. 생물학적 역캠은 맞는데 들어와갖고 애들이 얼마나 놀래겠어. 이거 역캠 아니에요?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너의 당황함을 내가 알아. 네 마음이 굉장히 충격받은 거 알겠어. 그냥 조용히 다음 칸으로 가. 이 아프리카 역캠에 오면 미녀들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 좀 당황했지? 아유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동네 아줌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우리 동네 아주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뛰어가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어.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길래 딱 타서 딱 등을 돌아섰지.
근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려는 아주머니가 흠칫 놀라시면서 어머나 깜짝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에이씨.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요즘에 날 너무 구박해. 남자 애인 줄 알았대. 아이씨. 민망하여라.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러 들어왔는데 까먹었어. 에? 아, 미소년, 무슨 미소년이야. 그 저기 누구야. 요즘에 왜 그 어디야. 팟캐스트인가 팟빵인가에 그 망치 부인의 이 저기 뭐예요. 이 그 메인 화면을 그 저기 미소년 버전으로 누가 바꾼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항의받고 있어. 근데 망치 부인님 그 팟캐스트에 올리는 그 그림은 누구 그림인가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옷은 망치 부인님 옷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누군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어. 내가 진짜 참, 그거 자꾸 그 그림을 널리 퍼뜨리지 마. 많이 민망하단 말이야. 나 진짜. 목이 탄다, 목이 타. 감자탕이 그냥 짜가지고 이렇게 목이 타네, 그냥. 자, 하던 얘기를 해봐. 연평해전. 이 연평해전 논란은 누가 시작했느냐? 저기, 새누리당에 이상한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예. 총리 후보를 하겠다고, 뭐래더라, 젊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면서 젊고 잘생긴 총리 후보라고 나왔다가 이제, 탈탈 털리고 청문회 때, 5만 만행이 다 드러나가지고, 총리 후보 낙마하고,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 된 의원이 하나 있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연평해전에서 죽은 우리 장병들의 죽음이 개죽음이다! 이래갖고, 발칵 뒤집어진 거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좌우지간, 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죽음이 개죽음이다! 라고 외치는 바람에 쌩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가 이제 변명을 하겠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평해전에 대해서 뭐라 그랬더라? 연평해전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연결식에 참석도 안 했다 이러면서 또 인터뷰를 한 거야. 조동아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센터에서 그게 뻥인 걸 이제 밝힌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도 안 했다고 뻥을 깠는데, 그걸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제 사실을 다 알린 거야. 그러니까 괜히 개콘 PD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세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향신문,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김대중 센터의 보도자료,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예. 김대중 센터에서 이야기했던 보도자료, 예,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봐봐. 여러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때 만든 원칙에 따라, 관례에 따라, 남북한 교전 중에 숨진 장병의 연결식에는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 관례에 따라서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총리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연결식에 참석했다. 연평해전이라는 그 영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축구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며,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게 마치 축구 구경 간 것 마냥 그렇게 되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삽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들도 되게 당황했다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연평해전을 띄워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제 까달라고 그랬던 거야.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김대중 평화센터, 북한이 제2연평해전 공개 사과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이 제2연평해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거 보수 아니죠? 친새누리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남한의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센터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와 북한의 대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대중 센터는 사건 당일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NSC를 소집해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과 확산 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 사건을 다룰 판문점 장성급 회담 소집을 북한에 요구했다면서 그 다음날 북한은 한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띈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7월 20일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자 김대중 정부는 서해 도발 사건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고 이에 북한이 7월 25일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해서 왜 아무도 모르냐? 이 언내기 개 씨발놈들이 보도를 안 한 거죠. 김대중 센터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투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연결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연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총리들을 연결식장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는 당포함 사건이 발생했던 박정희 정부 때와 강릉 무장공비 사건 96년 9월 이것이 발생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반박했다. 예. 왜 누가 뭘 어쨌길래 뭘 수샷해? 뭔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벌레들에게 반응하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 설치는 거야. 스샷해라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망치 보면 방송이나 보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그런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예. 막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망치 보이는 소리만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부터 무슨 스샷 떠라, 뭐 강퇴시켜라, 뭐 고소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안 듣고 걔네들한테 낚인 거야. 이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거에 낚이고 그래? 그런 거에 낚이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송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송의 흐름을 끊기 위해 장난을 치고 그 장렬하게 전사한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 너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한 번만 읽고 갈라 그랬는데 조금 아까 나한테 막말하면서 그 방송 방해한 너 때문에 다시 한번 읽는 거야. 잘 들어. 김대중 평화센터 북한이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이 제2연평해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새누리 일각이죠. 북한이 남한의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센터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직 북한은 박왕자 사건이라든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평해전이 뚫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 사과한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알았어요?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박왕자 총격 사망 사건하고 박왕자 씨 그리고 이 연평도 피격 사건 등등이 벌어졌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전에 박정희 때 당포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과 안 했고 김영삼 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도 사과 안 했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제2연평해전 부분만이었다.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 사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잖아. 잘 몰랐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모르고 이제까지 지나온 거야.
전 세계는 알아도 우리만 몰랐던 거지. 왜? 우리나라 언론이 그 당시 보도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번에 연평해전 영화 덕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찾게 된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쵸? 연평해전 띄워준 애들한테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연평해전을 통해서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 빨갱이 종북이다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의 한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모르고 지나갔던 숨겨진 역사, 언론이 숨겼던 역사를 찾게 됐다는 거, 대단히 고맙다는 거. 자, 계속해서 올리고 볼게요. 예. 계속 이제 시비 건 애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와 북한의 대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대중 센터는 사건 당일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NSC 즉 국가안보전략회의를 소집해서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과 확산 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하고 이 사건을 다룰 판문점 장성급 회담 소집을 북한에 요구했다면서 그 다음날 북한은 한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띈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7월 20일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자 김대중 정부는 서해 도발 사건의 공개적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고 이에 북한이 7월 25일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센터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투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연결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연결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던 거야. 내가 지난번 설명했죠. 지난번에 내가 청와대에서 일했던 선배한테 알아낸 내용이라면서 관례에 따라 참석 못했다는 얘기 했잖아. 그게 지금 나온 거야.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대통령은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총리들을 연결식장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당포함 사건 1967년 1월 이때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9월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반박했다. 몰랐던 역사잖아요. 그죠? 이거 연평해전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를 까들라 했던 그 모자란 놈들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역사를 몰랐다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이 위대한 박정희 때 만든 관례라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몰랐어. 정말 그 연평해전 때 나 진짜 몰랐어요. 북한에서 사과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셨어요? 그때 보도가 나왔었어? 뭐 귀퉁이에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대대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였잖아. 나만 몰랐던 거예요? 난 전혀 몰랐어요. 그 연평해전에 대해서 그 7월 25일에 그렇게 정식으로 그렇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라는 거를 난 이제까지 모르고 지내왔어. 여러분도 다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다 손. 여러분도 오늘 처음 알았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연평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쵸? 이야, 아무도 몰랐잖아 우리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새끼들이 안 가르쳐 준 거야.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몰랐지.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정말 이것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를 속여왔냐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솔직히 얘기해서요. 나는 김대중 정부 때 그 북한으로 현대에서 보낸 돈이 통치자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잖아. 근데 그걸 이 새끼들이 보도를 안 한 거야. 예. 그걸 보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놈들이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뻥 까고 다니면서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저 새끼들을 까대려고 지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여론전을 펼치다가 내가 볼 때 역풍 맞은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내가 볼 때는 연평해전으로 김대중 정부를 까대고 막 이 공안몰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만 시점상 아주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가 지금 현재 박근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막 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야.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메르스랑 천안함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일본 아베한테도 뒤통수 맞았지. 중국한테도 지금 왕따 당하고 있지. 미국한테 개무시 당했지. 여러 가지로 박근혜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박근혜를 구할 단 한 수가 뭐냐? 남북관계 개선이야.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가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 독재 정치 유지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남북 공동선언으로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남북 평화쇼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하나의 이벤트로 넘기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 7.4남북 공동성명 엊그제였죠. 그 7.4남북 공동성명이 뭐였냐 하면 원래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북한이라는 공식 명칭이 없었어.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북괴였어. 북괴. 북한 괴뢰도당.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우리 한반도의 영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나와. 그럼 한반도 중에 절반은 북한이잖아. 그런데 우리 헌법은 꾸준히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얘기해서 한반도 북부에 있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북괴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전과 부인님 정정하시네. 그럼 나는 고작 전과 1범이잖아. 전과 14번 이명박이 대통령 됐는데 뭐 아직 대통령 되려면 13번은 더 갔다 와야 돼. 아직은 내 경력이 좀 미약해. 전과 부인 아주 재밌네. 전과 1번 부인이라 그래. 그래야 내가 전과 14번 이명박한테 한참 못 미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예.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그게 왜 나왔냐. 북한도 김일성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북한에 원래 이제 그 소련에서 같이 내려온 세력이 있잖아. 그 세력들이 김일성의 1인 독재를 영구히 맞을 생각이 아니었대. 중국처럼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제 김일성을 밀어주다가 1970년대에 김일성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거야. 정부 주석의 역할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당연히 생각했대, 북한도. 근데 김일성이 자기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쇼를 했던 거예요. 그게 7.4남북 공동성명이야.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자기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65년도에 한일 구력외교 77월 3일에 한일 구력외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7년 동안 욕을 먹고 있었어. 박정희가 해마다 7월에 욕을 먹었어. 근데 7.4남북 공동성명을 이벤트로 벌여가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 세력을 자기는 평화 옹호 세력인 것처럼 쇼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뭘 했냐면 그 2년 뒤에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독재체제를 평생 종신토록 지가 대통령 하려고 바꾼 거야.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그때 만들어져. 7.4남북 공동성명을 한 다음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김일성 일당 독재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일성과 박정희가 동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독재자들이야. 뭐라고 얘기해도 독재자야. 둘이 하여튼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자 이게 시점상요. 황교안이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 그리고 지금 막 그 체포영장들이 막 발부되고 있고 또 막 그 압수수색 영장도 막 지금 막 무대뽀로 나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들이 나오면서 막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대대적인 공안몰을 못해.
원래 이 프로그램상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공안몰이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 같았어요. 나의 예감에. 근데 없는 거야. 근데 되게 당황했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 6월 25일을 전후해서 공안몰이를 하면서 이용하려고 이 연평해전도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때를 맞춰 개봉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공안몰이를 못했을까?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남북 간에 뭔가 있다.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남북 간에 뭔가 지금 대화 모드가 있거나,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나 한 것 같은데?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남북 간에 뭔가 지금 대화 모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촉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공안몰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이호 여사 방북이 추진됐던 거지. 이호 여사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8월 5일에 이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호 여사 방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남북 이벤트를 만들려는, 지금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지금, 이게 김대중 센터에서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러니까 분위기는 쟤네들이 만들어낸 스케줄은 6.25를 전후해서 어떤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하려는 게 그들의 스케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 그 이유가 뭐냐? 이호 여사가 북한을 간다는 거야. 북한 남북대화를 하러 간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호 여사가 남북대화를 하러 지금 가서 북한을 지금 설득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박근혜가 자기의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남북 이벤트인데, 지금 남북 이벤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정북몰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연평해전을 통해서 지금 김대중을 막 깔려고 그랬는데, 김대중 센터에서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연평해전도 우리가 승리했고, 그리고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사과문을 받았다. 공문으로. 이제까지 솔직히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가 피격당하고, 그리고 이 박광자 씨가 총격 사망을 해도 북한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이건 지금 아주 묘한 시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쟤네들 당황했거나, 어떻게든지 지금 보니까 남북 대화를 깨려는 쪽과 남북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벤트를 하려는 쪽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미국 대선에 집중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그러니까 올가을이지.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가문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뭔가 이 IS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시작할 거 아니겠어. IS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야 무기 회사의 주식값이 오를 거고, 그러면 지네들의 재산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시에 대해서 모두 전 세계 미디어들이 부시 가문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힐러리 얼굴하고 부시 얼굴하고 표정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부시를 계속 띄워주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 미디어 언론의 주식도 요 무기 사업자들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 사업자들이 전 세계 미디어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화당의 부시를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공화당 부시를 밀어줘야 이 미국에서 또 IS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할 거고, 그래야 자기네들의 돈벌이 수단인 거야. 전쟁이 돈벌이가 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거야. 그 무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브로커들을 다 데리고, 우리나라의 장성 출신들을 전부 브로커로 고용을 하는 거야. 장군을 하다 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외국 그 무기 회사들이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 로비스트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네 무기를 국방부에서 사도록 그 작전을 피는 존재로 이용하는 거야.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어?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시키겠다고 막 박근혜가 고집 피웠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기회사 로비스트였잖아. 그거 들통나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무기회사에 이상한 주식을 갖고 있던 거 들통나서 국방부 장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무기회사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북한의 김정은 정부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도 내가 볼 때 통일을 원하진 않아. 그러나 지금 김정은도 박근혜도 이벤트가 필요해. 쇼가 필요한 거야 지금. 왜냐? 김정은이가 지네 고모부인가 누군가를 뭐 처절하게 공개 처형했다는 거 아니야? 고모부를 공개 처형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되게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알게 됐고, 그런데 그게 그 리더십이 안 통하는 거야. 왜냐면 북한도 이미 자유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아직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도 뭔가 그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벤트가 필요해. 자신의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그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남한의 박근혜도 지금 뭐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된 침체,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받는 부담감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법 논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벌여서 국민들한테 계속 쓸데없는 보도를 하면서 뒤로 지금 뭔가 지지율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런 철에 남북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도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 사실은 이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통일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갑자기 나라를 섞는 게 아니야. 현재 남북 간에 동의된 통일 방식이 뭐냐면, 북한은 북한 체제, 우리는 우리 체제야. 그래서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면서 각각 투표를 하는 거야. 남쪽 북쪽이 그 연방처럼 따로 투표를 해서 북한은 북한의 지도자를 뽑고 남한은 남한의 지도자를 뽑는 거야. 대신 대외적으로 하나의 나라, 원 코리아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북한에서 만든 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고 그 통행을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거야.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공유, 시장 경제를 공유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가 안 돼. 누가 그런 독재 체제를 인정을 해주겠어? 그 절대 용납이, 그러니까는 이 틈이 생겨버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지. 북한의 어떤 독재 기반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정은도 그렇게 통일을 진짜 원하지 않는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 김씨 3부자는 나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만 그들이 원하는 건 경제 원조야. 경제 교류, 경제 원조는 원하되, 즉 자기네들의 시장을 자기네들이 봉쇄하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외부 자본이 들어가는 거, 외부의 자본 지원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자유의 바람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흔들 거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봐, 나는. 그러나 어쨌거나 통일을 위한 뭔가 쇼가 지금 필요하고, 마치 김일성, 박정희가 7.4남북 공동성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돌아오는 8.15에 뭔가 남북의 어떤 이벤트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그 이벤트를 전후해서 틀림없이 조동아리 뭐 이런 데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뭐냐? 통일 비용 문제.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언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왠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파시키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소위 무기업자들이 자기의 주식값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한반도가 정말 평화통일이 돼버리면 무기회사 망해요. 지금 IS 때문에 유일하게 무기회사 주식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중동의 IS, 그 다음에 여기 북한, 두 개가 지금 무기장사들의 밥벌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남북 간의 평화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무기장사들은 자기 주식값이 막 똥값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뭔가 방해 공작이 생길 수 있다. 예. 뭔가 방해 공작이 지금 생길 수는 있다. 그런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독일은 그 서독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야. 뭐 수천조를 동독에다가 지원했대. 196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20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도가 수천조였대.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으로 물을 들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공고한 정신무장을 돈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졌다면 동서독 장벽이 무너졌던 게 결국 돈으로 산 평화야, 독일은. 그러면서 그거를 그래 놓고 이제 통일을 시켜놨더니 문제는 뭐냐면 동독 사람들은 통일이 된다면 불만이 굉장히 많대. 왜? 옛날에 동독 시절에는 모두가 일자리가 있었던 거야. 다 같이 못 살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자리는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자유시장 경제는 일자리를 무조건 보장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일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사회주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됐는데 스스로 이력서를 써갖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지.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고, 그 다음에 서독은, 이 서독의 부자들은 동독에 이제 가령 취업을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복지 혜택을 줘야 되니까 복지 비용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부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지. 복지 비용에 복지 지출을 해야 되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불만, 서독은. 그 다음에 동독은 그 일자리가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게 불만. 그래서 동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 90년대에 다른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야.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데 이 독일은 경제가 계속 급성장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90년대에 계속 성장을 한 거야, 독일이.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4위 경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독일이 세계 4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하면 서독이 동독을 개발한 비용. 동독에 이렇게 공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을 자유시장 경제로 개발하면서 투자가 일어나고 뭐라 그러나 자본 투자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생산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독일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다른 나라가 되게 허덕일 때 독일이 안전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통일 이후에 동독 개발 비용이었다는 거야. 개발 이익. 독일 개발 이익 때문에 독일이 지금의 경제 강국이 된 거지. 이번에 이제 그리스 사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 이번에 왜 어려워? 이거 봐. 내가 통일 얘기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제 이 통일 얘기하니까 막 미칠라고 그러네. 너네가 지금 다음 달 그 레파토리인데 내가 미리 까니까 막 짜증나지. 그래요. 막 짜증날 거야. 내가 요 얘기 지금 하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이 독일이 동독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해서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나 여전히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러니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편인데도 불만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통일이 문제였다. 그거는 독일이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방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 방식의 문제였다는 얘기인데, 통일 방식이 뭐냐? 독일의 통일 방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요? 흡수 통일. 독일의 통일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흡수 통일이라고 불러. 흡수 통일. 흡수 통일이 뭐냐? 통일 비용을 나만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자유시장 경제 측에서 모든 비용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서독이 통일 비용을 다 된 거야. 그런 흡수 통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수천조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요 조동아리에서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야.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서독에서 그 독일 통일 비용을 다 댔다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이후에 10년 만에 집권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90년도인가에 동서독이 통일이 돼요. 장벽이 무너져.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첫 해가 98년이야.
98, 99, 2000, 2001, 2002,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김대중 통일방안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 통일방안은 남한에서 모든 비용을 내는,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통일 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이 있었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정치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만남보다 모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문화 교류를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경제 문화 교류, 요 세 가지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발을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고, 그 개성공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교류하고 개성공단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게 둘 다 무슨 힘? 민간의 힘, 기업의 힘으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였죠.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남한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북한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이익을 보장해주고 북한의 개발 이익을 기업이 갖도록 한 거야. 그런 방식의 통일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공단에서 돈을 번 중소기업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인건비가 남한의 인건비보다 싸거든.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만들어서 남한에 갖고 내려와, 도라산역으로 철도로 갖고 내려와갖고 여기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한미 FTA를 하는데 숙미 세력이 한미 FTA를 하면서 미국에서 북한에서 생산한 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 안 하겠다. 그거를 받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따와야 된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 건 절대 물러서지 마라.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가서 그냥 포기하고 왔어, 그거. 미국이 요구했고 그걸 받아들인 거야. 이 숙미주의자 새끼들, 사대주의자 새끼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한미 FTA가 잘못 맺어진 FTA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결국 통일되는 거야.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만든 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통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이고, 그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교류를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뭘 갖게 되는 거야? 이 철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육상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철도가 그 원거리 이동의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야. 보통 원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예. 아우, 미친 것 같아. 예. 이 얘기 하니까 애들이 미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다음 달 너네 레파토리 때 내가 미리 초를 치니까 환장하겠지? 내가 너희들의 반응을 보니까 지금부터 매일매일 이 시간에는 이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우, 왜 때로 몰려왔어? 짠. 예. 우리는 이제까지 원거리 무역의 방법으로 가벼운 거는, 가볍고 부피가 작으면 비행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무거우면 배를 이용했잖아. 근데 비행기는 너무 비싸고 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단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철도는, 사실은 철도가 원거리는 가장 경제적인 유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부터 철도를 의도적으로 죽였단 말이야. 철도를 죽이고 도로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버렸어. 그게 이제 자동차 공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뒷돈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도로 중심의 이제 유통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트럭 같은 거 너무 비싸. 유류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직격탄을 맞는 거야. 기름값이 오르면 바로 타격을 받는 게 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석유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길에서 기름이 나. 그걸 뭐라 하더라? 왜 모래 속에서 얻는 오일이다. 그걸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근데 모래를, 흙에 있는 셰일가스. 셰일가스. 예. 셰일가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셰일가스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석유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 원유 상태로 이렇게 있는 구멍에서 빠내는 유전만 있었잖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검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원유를 퍼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방법이 개발된 거냐면 그 유전 근처에 있는 이 모래들에 기름기가 묻어 있는 거야. 그 기름기가 묻어 있는 모래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는 그게 개발이 된 거예요. 미국의 이 중서부의 그 사막지대, 중서부의 그 건조한 지대가 사실 전부 다 그런 흙이야. 기름 섞인 흙. 그걸 통해서 기름을 굉장히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기름값이 굉장히 싼 나라예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은 굉장히 기름값이 싸. 그러니까 거기는 철도가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그 자동차와 비행기 중심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야, 원유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 구조. 이게 수출 의존형 국가, 그 수출 의존, 원유 의존형 국가로 만들어낸 게 박정희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야? 안정적인 철도 유통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륙으로 가는 철도 유통망이 어느 정도냐? 그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지리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물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르쳤고 내가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가르친 내용인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보내려면 200만 원이 그때 들었어. 배에다 선적하는데 200만 원이 들고 기간은 한 달이 걸린 거야.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배에다 실어서 보내는데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만 원이었다고. 한 달 걸리고 유럽으로 가는데 우리가 한EU FTA가 돼서, 그 오일 샌드라 그래요? 하여튼 그 이제 한EU FTA가 만들어져서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야 되잖아. 유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럽하고 가벼운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 그런데 우리가 만든 가벼운 게 뭐 반도체 같은 거겠지만 그게 뭐 유럽에서 우리 걸 많이 사지 않는다고. 중국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럽으로 우리의 것을 팔려고 할 때 제일 문제는 유통비용이란 말이야. 유통비용, 유통시간. 그리고 무역이 어려운 이유가 그 한 달에 걸쳐서 간단 말이야. 한 달에 걸쳐서 가는 과정에서 그쪽의 물가가 유동이 되면 그게 무역의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운송 기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런데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진다든가 그런 선박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철도로 유통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비용이 철도로 200만 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상자 하나를 보내는데 11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이 열흘이야. 한 달에 걸쳐서 200만 원을 주고 보내는 컨테이너 박스를 110만 원에 열흘 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일단 반으로 줄었지, 기간이 3분의 1로 줄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6배 정도의 이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와, 막 미쳤어. 굉장히 막 당황하고 있죠?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막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 이제 막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철도로 유통을 하게 되면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2분의 1, 비용은 2분의 1, 기간은 3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 비용에 있어서 2배의 이익, 기간에 있어서 3배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무역 그 유통 이익이 물류 유통비에서 갖고 오는 이익이 6배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왜 해저 터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해저 터널은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철저히 일본에서 원하는 거라고. 배로 제품을 갖고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로 물건을 그 이동했을 때 우리랑 똑같은 리스크가 있어.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철도로 유통을 하게 되면 지네들이 이제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일본에서
해저터널로 물건이 부산항에 도착을 해. 그래서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갖고 유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부산 일대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하는 모든 물건에 물류비만 받아도 그걸로 녹아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굉장히 당황한 우리 요원들이 어떻게든지 막 채팅창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예.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지금. 막 그 방해를 하려고. 자, 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해저터널 우리는 원하지 않아. 해저터널은 일본에서 원하고 일본에서 계속 미디어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 해저터널 회사의 주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주식을 또 갖고 장난하는 새끼들이 일본 언론에서 계속 해저터널이 곧될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해저터널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통일이에요. 통일이 돼서 부산으로부터 어디까지? 저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이 중국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철도 교통망이 연결이 되면 일본의 수출 물류비도 6배 이익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가령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의 이 통행료 그것만 받아서 사는 나라야. 이집트가 관광 수입하고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살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를 뺏으려고 선진국들이 그 오만 지랄해갖고 그걸 지금 뺏기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뺏었던가 뺏기기 일보 직전인가 그래. 그래서 이집트 경제가 난리가 난 거야. 수에즈 운하와 관계되어 있어. 이집트 정치적인 그 어려움은. 좌우지간 우리가 만약에 이 한반도, 그러니까 어디로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갖게 되면 그럼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게 우리나라 부산이야. 일본은 그 우리나라 부산으로 물류를 집중시킬 것이고 우리는 부산이나 아니면 목포, 부산이나 목포 쪽으로 일본의 물건들이 와서 그게 우리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통행료만 받아도 그 동네 논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이라는 건 사실 경제적인 그 이익이 많이 예측되는, 그래서 망치 부인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계속 떠들었던 거야. 내가 통일은 대박이다 했던 게 그런 얘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유럽으로 만약에 여행을 간다. 비행기 값이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철도로 여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 타고 내가 유럽 가겠다 가능해지는 거야. 육로로 자전거 타고 내가 유럽 가겠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대륙철도라는 게 연결이 되고 나면 그 철도에 대해서 그 왕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 프리패스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유로패스처럼.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의 청년들이 한반도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러시아 말 잘하고 막 그 중국어 잘하고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러시아나 중국 가서 한국말 가르치는 거야. 이게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 그냥 침을 질질 흘리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 세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잘하는 청년들이 그 외국에 가서 한국말 교수만 해도 한국말 강사만 해도요 먹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 지금은 막 외국어를 2-3개씩 하는 애들이 취직이 안 돼갖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처럼 중동 가라 그것도 메르스 올마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게 통일이 됐을 때 통일이 갖고 있는 장점,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자영업자가 망한다. 중소기업이 어렵다. 그거 다 대기업을 위한 개소리라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늘어요. 밥집도 잘 되고 술집도 잘 되고 먹고 살 길이 더 늘어나는 거야. 영세자영업자들은. 그 영세자영업자 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그것만 생각하지 마.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4-5배의 수입이 들어온다니까.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는다는 거야. 매출이.
그럼 거기서 오는 이익이 있잖아. 또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진다? 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렵겠어? 중소기업에서 줘야 될 임금을 대기업이 안 주니까, 임금값을 비용으로 쳐주지 않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잖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만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불끈불끈 살아나.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게 90년대야. 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일자리가 사라진 거야. 대규모 정리해고들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인상이 안 되면서 소비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경기가 장기적 경기 침체가 유지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빚어서 부동산 투자해라. 그걸 붐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돈이 집에 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은행 주식은 주가가 높잖아. 은행은 손해를 안 보니까. 야, 내가 이 대출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이 대출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아. 아니, 작년부터 3%대 대출이 됐다는데 나한테는 4%대 대출을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 가서 내가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되냐 낮추겠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 아, 지금 사모님께서 받고 있는 대출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이었다. 최고의 대출 이율이었다는 거야. 가장 좋은. 그러면서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럼 내가 바쁘니까 다시 못 가고 올 1월 달에 가서 대출 이자가 자꾸 낮아졌다는데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느냐 했더니, 뭐 사모님이 시간 냈을 때 다시 오시면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또 넘겼어. 또 설명 안 해주고. 근데 올해는 2%대 대출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한테 작년부터 1년 동안 얘네가 더 받은 대출 이자가 400만 원 돈이 돼. 400~500만 원을 얘네가 더 받은 거야. 근데 이번에도 나 대출 이자 깎아달라 그랬더니, 뭐 8월달 돼야 깎을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다른 은행에 상담을 했어. 근데 2.65%까지 대출이 내려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은행으로 갈아타는 자료를 요구를 했어. 그랬더니만 이 은행이 8월달까지 대출이자 못 주겠다는 놈들이 바로 내려주는 거야. 자기네들도 대출이자 2.8%까지 낮춰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은행 대출 이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귀찮으니까 한 군데에서 오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뭐 설정비니 뭐니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 100만 원 안 되잖아. 근데 이 새끼들한테 우리가 나는 이제 대출이 뭐 1억 몇천이 되니까 2억 가까운 돈이 대출이니까 이자만 해도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한 군데 오래 대출하면 등신이래. 은행에서 그러는데 한 군데에서 오래 대출하면 등신이래요. 그래서 대출을 자꾸 갈아타야 된대. 그래서 2년에 한 번이든 대출을 자꾸 갈아타야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는 거야. 나는 등신같이 오래 한 은행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돈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막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내가 등신이었어. 아니, 그 돈이면 진짜 내가 우리 조카한테 컴퓨터를 4대는 사줄 수 있는 돈인데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자꾸 갈아타야 돼. 왜 잔다더니 더 자지. 그래서 대출은 갈아탈수록 유리하다. 대출은 갈아탈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한 회사 거를 오래 밀어줄 필요가 없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솔직히 내가 자동차도 고민이야. 내가 이제 차를 몰아보니까 쌍용차의 엔진이 진짜 좋아. 쌍용차 엔진이 최고야. 와, 이 쌍용차는요,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어. 그냥 120으로 가잖아. 120으로 가다가 엑셀을 떼도 계속 120으로 지가 가. 쌍용차 엔진이. 그리고 언덕을 올라갈 때 이 쌍용의 엔진이 진짜 좋은 거야. 와, 완전히 그냥 뭐 날아갈 듯 가볍게 올라가. 쌍용의 디젤 엔진이 진짜 최고야. 근데 문제는 뭐냐? 허리가 작살이 나. 쌍용은 엔진이 엄청 좋은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승차감이 나빠.
그 이 의자의 디자인이 개판이고, 의자 디자인이 개판이고, 허리가 계속 아파요. 그 징하는 그 울림이, 그 징하는 그 울림이 디스크 있는 환자들한테 치명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타는데, 현대나 기아차를 타는데, 현대 기아차는 오래 타도 허리 아픈 게 없어. 근데 쌍용차는 정말 1시간 반 이상 타면 허리가 아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쌍용이 그 부분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제 LG U 플러스 LTE를 쓰면서 그 아이폰에 아이폰을 쓰고 아이폰들을 쓰고 LG LTE를 썼는데 보니까 근데 그 당시 LG U 플러스에서는 아이폰을 안 팔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폰 KT 따로 LG U 플러스 따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화기는 나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화면이 컸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꿈꿨던 게 뭐냐면 그 화면은 한 5.5인치 되는 스카이 베가처럼 크고 그 다음에 아이폰의 OS,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갖고 그 다음에 LG LTE, 그러니까 LG U 플러스의 LTE를 쓸 수 있는 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이폰 6야. 아이폰 6 플러스. 이게 내가 이제 LG U 플러스 통신망에 아이폰 iOS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화면은 5.5인치 꿈꾸면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이걸 늘 볼 때마다 그래 내 꿈은 이루어졌어.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쌍용의 엔진, 쌍용의 엔진에 현대차의 그 승차감을 가진, 쌍용의 엔진에 현대차의 그 승차감을 가진 그런 SUV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그게 필요하다니까? 예. 이 쌍용의 엔진을 가진 현대의 승차감을 가지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가격을 가진 이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파는 투싼의 가격하고 미국에서 파는 투싼의 가격하고 미국에서 파는 게 훨씬 싸.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절반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옵션 달면 4,800 막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다는 옵션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한 2,800만 원만 주면 우리나라에 4,800만 원짜리 그랜저를 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 자동차를 미국산 현대 자동차 사갖고 들어온다는 거야. 미국산 현대 자동차를 역수입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노동자가 만든 차예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를 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차값을 낮추는 이익이 되지만, 그 노동자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경제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좀 문제다. 그러면서 막 티볼리 홍보들 하는데 난 티볼리 절대 안 사. 왜 내가 티볼리 안 사느냐? 쌍용차는 거짓말을 했어. 쌍용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려면 티볼리를 사달라. 지금 티볼리가 날개 돋친 듯 팔렸다며. 그럼 노동자들을 적어도 몇 명이라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야. 쌍용차에서 고용했어? 이거 나는 티볼리 다 환불받아야 된다고 봐. 티볼리 원가대로 환불해라. 이효리 팔아갖고 구락 가면서 실제로 노동자들 복직시킬 것처럼 얘기하면서 티볼리 팔았잖아. 지금 복지가 안 됐어요. 나는 이 티볼리 타는 사람들 나는 좀 문제 있다고 봐. 이거는 그 기업에서 이 거짓말한 거야. 소비자 속인 거야. 아무 개념 없이 티볼리 타는 거 나는 정말 문제 있다고 봐. 그런 차 사주면 안 돼. 노동자를 한 명, 내가 이 차를 사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했다. 그거 약속받고 사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티볼리를 사니까. 물론 싸지. 티볼리가 싸서 사는 거잖아. 동급의 다른 SUV보다 싸.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싸니까 사는 건데, 실제로 이 티볼리는요,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고용 안 하고 있잖아.
팔린 차가 얼만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더 영리해져야 돼요. 이걸 무슨 소비라 그러더라? 착한 소비? 예. 착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를 압박하거나 부당해고를 한 기업의 물건 사지 않기. 쌍용차는 분명히 부당해고했어. 부당해고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온갖 못된 짓을 했고, 지금도 쌍용차의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쌍용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그들 위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 그런 기업의 차는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윤리적 소비의 시작은 그거야.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 그걸 원칙으로 해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삼성 걸 안 사느냐?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한 거잖아. 삼성 물건 사는 게 AS 센터 때문에 사는 건데, AS 센터 직원들을 노조 만들었다고 고사시키는 그런 기업의 물건을 안 사겠다. 그게 윤리적 소비라는 거야. 그래서 나쁜 경영을 하는 이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아니, 노동자가 나랑 무슨 관계인데요? 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라면, 노동자가 제값을 받아야 떡볶이를 한 번이라도 더 사먹는 거야. 여러분이 호프집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제값을 받고,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그래야 호프를 한 잔이라도 더 사먹는 거야. 노동자와 나는 무관한 게 아니야. 나는 옷집 해. 노동자가 돈을 제대로 받아야 옷 한 벌이라도 또 사 입는 거예요. 소비 물품에 종사하는, 생필품에 종사하고 소비 물품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싸워야 돼. 그래야 당신의 소득이 늘어난다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임금 인상되면 빨갱이라고. 등신들아, 그러니까 네가 망하는 거야. 알아? 정말로 당신이 영세 자영업자이고 정말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밥값, 식당 문 열어놓고 욕을 하지 말고, 파업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밥값 장사가 안 된다? 개소리라고. 파업할 때 박수 쳐줘야 돼. 내가 만약 음식을 잘하는 식당 주인이라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1,000원씩 DC 해주겠어. 방송 끝내라는 알람. 내가 만약에 식당 주인이라면 파업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단체로 회식을 하러 오면 1인당 1,000원씩 까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업이면, 그런 식당이면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서 먹지 않겠어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000원씩 DC 해드립니다 라고 써놔. 그러면 정말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똑같은 식당 중에 그 식당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고 봐, 나는. 이게 왜 프랑스에서 그 국민들이 파업하는 노동자를 지지하느냐? 그 파업이 나중에 나비 효과로 내게 이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의 폐단을 겪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기업은 살려두면 안 된다. 왜? 그런 기업을 용서해주면 그런 기업 때문에 결국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야. 내게 불이익이 온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전에. 그래서 파업을 동조하는 거야, 온 국민이. 농민 문제가 나랑 무슨 문제냐? 농민들이 제대로 농민 물가를 갖도록 하고 중간에 유통구조를 없애라고 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야 내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거야. 그런데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아서 농업을 다 포기해. 그러면 지금 값싼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100배, 1000배 뛰어도 그때 가서 대책이 없는 거야. 나는 현대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값을 내려야 된다. 쌍용 자동차는 부당해고한 노동자들을 재고용해라. 그럼 내가 티볼리 사줄게. 내가 이제 지금 자동차가 지금 출산이 10년 돼가지고 차를 새로 사야 돼. 나는 쌍용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복직 약속을 지켰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 내가 티볼리 살 거야. 그러나 그런 기사가 안 나오면 쌍용차 불매운동 할 거야. 난 쌍용차 계속 불매운동 할 거예요. 안 사. 그렇게 노동자들을 짓밟고 말이야. 이 방패로 찍고 쌍용차 사주면 뭐해? 노동자 복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업을 소비를 할 때요, 그런 소비를 해야 돼. 그 농산물도요, 여러분들 그 꾸러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의 여성 농민들이 꾸러미라는 걸 검색하면 자기네 마을 텃밭에서 나는
텃밭에서 자기네 식구들이 먹으려고 재배한 밭작물을 그 뭐라 그러나 도시의 마트 가격으로 공급해. 그러니까 도시 마트 가격이야. 그러면 똑같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나 농촌에서 사는 거나 나의 소비에는 차이가 없어. 단 뭐가 좋아? 도시 마트 가격은 도시의 마트 가격에서 물건은 싼 대신에 이게 존재를 모르잖아.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꾸러미에서 파는 거는 그 친환경 농법, 저농약 혹은 무농약 이렇게 만든 것들을 보내기 때문에 식구들이 먹을 건데 농약 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농민이 계속 농촌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면 농업이 지키는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아, 농촌에서 농사 짓는다고 도시에 뭔 문제가 있어. 만약에 농촌에서 농사를 안 지면 도시는 지금보다 더 공기가 나빠져.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같은 값을 마트에서 주고 사는 것보다 꾸러미에서 직거래하는 게, 그게 더 농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농민을 살리고, 그 다음에 환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살리는 거야. 그게 꾸러미 같은 그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꾸러미를 많이 검색해 주시고, 그래서 이 농업 그 뭐라 그러나 농업하는 사람들과 중간에 유통 마진을 남기는 요 유통업체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정말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결되는 그런 윤리적 소비를 우리가 해줘야 돼. 막 농민들한테 막 똥값으로 사잖아. 밭대기로 사고. 그래갖고 개값으로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몇백 원에 사갖고 몇천 원에 팔아먹는 10배 이상. 북한 빨갱이 새끼래. 나는 이런 놈들이 제일 웃겨. 야, 농촌 직거래 하자는데 이게 북한 빨갱이면 북한이 그렇게 훌륭한 경제구조를 가졌어? 아, 이 새끼들은 진짜 종북주의자들이라니까. 아니야, 이거는 순북주의자들이야. 이 새끼들은 그냥 북한은 뭐든지 위대해. 야, 이렇게 착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게 북한 빨갱이면 북한이 그래? 아, 이 새끼들은 진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 새끼. 아우, 이 쌍놈 새끼들 진짜. 북한 가봤나 보지? 예. 아, 내가 뭐만 좋게 얘기하자면 북한 빨갱이래. 북한 우상화야. 심지어 북한 가래. 이젠 월북 종용까지 해. 아, 이런 간첩 새끼들 도대체 국정원 뭐하고 자빠진 거야? 월북을 종용하는 저 간첩 새끼들이랑 잡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벌써 5시네. 연평해전 이야기 하다가 또 막 이렇게 갔는데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더 목을 쓰면 이번 주 방송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목이 지금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할 얘기는 더 있는데, 그리스 사태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법 위헌성 문제랑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무리를 해버리면 내일부터 방송 3일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 예,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저기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얘기를 하자고. 미안해요. 예, 제가 이렇게 목이 좀 부실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도라지 액기스도 보내주시고 오미자액도 보내주시고 좀 많이 이제, 그리고 나도 이제 그래도 한 3일 목을 쉬니까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벌써 목이 뜨끈뜨끈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제 방송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제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제부 납골당에 다녀왔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제 사랑으로
오늘 점심도 공짜로 먹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힘차게 방송을 했는데, 방송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은 참 많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이제 목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3시간밖에 못 하는데, 3시간보다 더 하고 싶어서 더 해버리면, 며칠 또 방송을 더 못하게 될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3시간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배를 갈라버리면 영원히 더 이상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859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여러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트너 BJ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스티커를 써야 되는 공포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어요. 파트너 BJ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이 두려웠어. 매주 목요일 날 이번 주에 1000명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진 않아. 떨어지면 내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할 테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엊그저께가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래요.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인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때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되뇌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세상에 사는 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용기가 나거든요. 어차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 그래도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무엇보다 오늘도 저를 찾아와 주신 우리 시청자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꿈꾸기 어려운 이 꿈을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1분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